그래서 지금부터 이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애플이 늘리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다 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이번 아이폰 시리즈와 관련해서 아이폰 에어가 가장 관심이 많죠. 저도 아이폰 에어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폰 에어를 뜯어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얇긴 진짜 얇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애플이 감성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쾌함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혹은 진짜 예뻐서 쓴다, 약간 어떻게 이렇게 참 예쁘게 만들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사실 이 애플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상황인데, 이번 아이폰 에어와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또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게 진짜 두께는 진짜 얇아요. 제가 쓰고 있던 16 프로랑 비교를 해보아서도 진짜로 얇고, 이번에 나온 17 프로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얇더라고요. 실제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6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리서만 보시더라도 이 두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립감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긴 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정식으로 이게 신청을 해서 받아보신 분들 보면은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데, 좀 재밌는 사실은 제 주변의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호인 사람들은 에어를 산 사람들이 실제로 썼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아요, 오히려. 근데 에어를 애초부터 불호라고 하면서 애초에 에어를 사지 않을 사람들은 보통 다 안 샀어. 그냥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어 뒤에 붙이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배터리를 다는 것까지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야, 저렇게까지 이제 팔아먹냐 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애플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얇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갤럭시 엣지와는 다르게 애플에서 시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저는 이 아이폰 에어가 얇게 등장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반도체 패키징 기술도 새롭게 들어간 게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보니까 와, 이 고성능의 글래스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두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에어에 대한 변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실제로는 이 에어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 뭐가 빠졌는지, 그리고 얇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쇼케이스도 갔다 오기도 했고, 발표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펙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추려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애플 아이폰 시리즈의 모든 기능들이 탑재되었다고 볼 수 있는 프로 맥스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 중에서도 주요한 피처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두께부터 30%가 줄었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육안으로 보기만 해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딱 손으로 잡으면은 너무나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경험성의 측면에서 새로운 거를 느낄 수 있다. 스마트폰이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폼팩터의 변화를 주면서, 그리고 극단적으로 얇게 되어 있는 거를 추구를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갤럭시 엣지도 그렇고 중국의 스마트폰들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얇게 만들어도 충분한 성능이 나오더라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새로운 폼팩터로서 출시를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솔직히 시각적으로는 이 두께가 얇다라는 거지만 가장 큰 거는 무게였어요. 제가 16 프로 맥스를 쓰기도 하고 갤럭시 S25 울트라를 쓰기도 하는데, 무게가 일단 너무나도 가벼우니까 무게 진짜 체감 많이 가거든요. 포터블 기기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거의 프로급의 넓은 디스플레이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의도를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프로급의 어떤 경험성을 최대한 체험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램이 8기가인 줄 알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를 그대로 경험을 하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넉넉하게 온 디바이스 AI로서 돌 수 있는 그러한 메모리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싱글 카메라로 들어가긴 했지만 크롭을 해서 2배를 한다. 이것도 좀 이따가 좀 정리를 해 드릴 건데, 어쨌든 카메라 모듈을 지금 뭐 이렇게 프로 시리즈처럼 3개씩 이제 박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지금 옆에 보시는 저 배터리 부분입니다. 프로 맥스만 하더라도 5000mAh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거의 40%나 작은 3149mAh 정도의 엄청나게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저것도 그나마 확보를 해서 저 정도입니다. 두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배터리 수명이라든가 카메라 성능, 오디오 품질도 모노 스피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깨름직하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내구성도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얇게 만드니까 이거 이제 구부리고 이제 애플 임원분이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에 대비해서는 휴대성을 제외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 휴대성이라는 이 부분 하나 때문에 온갖 것들을 집중한 결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 가로 세로 두께를 재가지고 최적 볼륨을 비교를 해봤거든요. 부피를 비교해보면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100%라고 하면은 진짜로 내부 최적이 6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40%가 깎였다는 거죠. 아까 배터리 용량도 40%가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배터리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내부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데 다른 것들을 뺄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경험적으로 얇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에서 어떤 짓을 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애플이 늘리기 위해서,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다 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 플래터 디자인, 카메라랑 칩셋 스피커를 제일 위에 있는 요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다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이 위쪽으로 중요 부품을 모아놓으면 이 아래쪽으로 배터리를 꽉꽉 채울 수 있겠죠. 어쨌든 두께는 얇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깎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이 플레이싱을 할 때에 이 신경을 쓸 때 이 위쪽으로 몰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적층형 기판 설계. 이게 PCB를 다층으로 쌓으면서 카퍼 포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LG 이노텍에서 만든 그러한 새로운 패키징 기법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 밀도가 20%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피커를 듀얼로 쓰지 않고 하나로 뺐다. 사실 스피커 들어보면은 모노 스피커니까 아무래도 듀얼 스피커보다는 아시겠죠. 이거는 커버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일단 플레이터 디자인 보면은 이 가운데에 A19 프로 뿐만 아니라 물론 GPU는 프로 모델에 대비해서 한 개 빠졌어요. 근데 여기에 C1X 모델,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애플에서 퀄컴 거를 빌려 쓰지 않고 5G를 지원하는, 근데 밀리미터 웨이브는 지원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어쨌든 통신 3사가 밀리미터 웨이브 기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참 우픈 현실이죠. 6GHz를 지원하는 5G 모뎀을 애플이 자체 설계해서 지난번 C1 대비해서 C1X를 넣었고, 브로드컴이 지원하는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모듈을 애플이 또 자체 설계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N1 칩이라고 넣었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드는 게,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에서 가장 배터리 소모가 많은 게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OLED의 이제 밝기에 따라서도 이 체감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흔히 이제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낮게 해놓으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근데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컴퓨팅을 많이 하는 SoC, CPU나 GPU, AP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통신 모듈,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기능은 통신이 돼야 될 거잖아요. 와이파이, 블루투스뿐만 아니라 LTE든 5G든 굉장히 그 전력 소모가 많이 되는데, 최근에는 LTE하고 5G의 전력 소모 수준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 통신 프로세싱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게 작게는 10%지만 많게는 25%까지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C1 모뎀보다 일단 속도가 2배 빨라졌는데, 최대 2배 빨라졌는데, 이게 아이폰 16 프로 이전에 들어갔던 퀄컴 모뎀 설계보다도 더 빠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전체 에너지는 30%가 절감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10에서 20%까지 차지하는 배터리 소모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30%를 줄이는 거니까 3분의 1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충 계산하면 3%에서 8% 수준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 10%가량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이게 모뎀 칩을 바꿈으로써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클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폰 에어에 이런 통신칩 관련해서 자체 칩 설계를 한 거를 넣어서 좀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애플 이벤트의 첫 이미지가 이거였잖아요. 이거 열화상 카메라 같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적외선으로 쏴가지고 열화상, 이제 우리 보통 제품 리뷰할 때 열이 많이 나는 부분과 안 나는 부분들을 이제 티나게 하는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했었는데, 아이폰 16 시리즈에서 발열 논란이 있었던 게 맞았잖아요. 다른 스마트폰 전부 다 베이퍼 챔버를 넣는다니, 방열판을 히트싱크를 많이 넣는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아이폰은 안 넣어왔는데, 이번에 프로 모델에 쫙 깔았잖아요. 근데 아이폰 에어는 그런 것들을 넣을 만한 두께가 안 돼요, 애초에. 근데 이 카메라 선 부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방열판 역할을 하면서 열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별도로 두고 이제 빡센 칩들을 여기 다 모아놨잖아요. 모뎀이라든가 전부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 히트싱크 역할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좀 다루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메라 부분인데요. 야, 이것도 이제 말이 많아. 일단은 카메라가 한 개죠. 한 개이기 때문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뭐 광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줌을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광학 줌 옵션이라고 돼 있는데 2배까지 된다라고 돼 있죠. 광학 줌이 2배가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비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광학 아니다. 왜 광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느냐부터 이제 해결을 하자면은, 광학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 줌으로 렌즈를 이제 당겨가지고 빛을 당겨갖고 돋보기처럼 당겨서 보여주는 게 광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이폰에서 이 2배 줌을 할 때 예전부터 쓰던 방식인데 크롭을 해서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참 저 같은 공돌이는 야, 이거 실제로는 광학 줌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애플이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광학이건 아니건 너네가 광학처럼 느끼게끔 퀄리티를 내주면 되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애플 편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체험성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카메라 이미지 센서 하면은 보통 저렇게 막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저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카메라 이미지 센서라는 거는 결국 반도체라는 거 하는 건데, 반도체가 빛을 받아가지고 이 빛에 대해서 얼마나 센싱이 돼서 RGB를 표현하느냐 이러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애플과 예를 들어 갤럭시의 방향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이폰 프로 영상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2억 화소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어 같은 경우에도 4800만 화소니까 2억 화소의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갤럭시를 쓸 때에도 2억 화소를 다 쓰는 경우는 드물고, 그리고 픽셀 비닝이라고 해서 4개를 하나의 픽셀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써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소셀이라는 브랜드도 나오고 아이소셀 플러스라는 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재밌는 게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화소수는 5천만이랑 2억이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미지 센서, 이 반도체 크기는 비슷해요. 비슷한 크기인데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은 화소수를 지원하는 거고, 어떤 거는 적당한 크기에서 뭐 이미지도 크롭해가지고 2배를 지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좋으냐 하면은 단순히 픽셀 수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과 똑같은 이미지 센서를 크기를 가지면서도 2억 개의 화소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정교한 기술을 쓰는데, 특히 아이소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프론트 사이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이 프론트 사이드의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포토 다이오드 앞쪽에 금속 배선이 있어갖고 빛이 들어오려고 해도 이게 좀 약간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BSI라는 그걸 이제 백사이드로 옮겼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픽셀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 서로 인접한 픽셀끼리는 빛이 서로 섞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갤럭시 같은 경우는 계속 픽셀을 엄청 빽빽하게 작게 이렇게 모았으니까. 그러면서 아이소셀이 뭐입니까? 아이솔레이티드 셀이잖아요. 여기 벽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빛이 섞이지 않도록 이제 벽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굉장히 많은 화소수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빛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폰의 이 카메라 감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이걸 느끼실 수 없는 분들도 많지만, 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루머로 도는 거 보면은 내년부터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가져와서 아이폰에 넣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은 소니 거 쓰거든요. 참 재밌는데, 어쨌든 픽셀 수를 과감하게 막 나가는 게 아니라 4800만 화소를 최대, 이게 최근 2-3년의 일이죠. 4800만을 최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텔레포토라고 해놨어요. 4800으로 딱 찍어갖고 했는데, 이 아이폰 에어에 모노타라는 거죠. 봐봐, 이 면적 봐봐. 이 면적 보면은 엄청나게 저렇게 많이 차지하는데 저 부분에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넣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쓰려고 하면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하루도 못 쓰고 그냥 계속 충전해야 되면은 사람들이 짜증이 날 거잖아. 카메라 못 쓰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폰 에어 출시 전에 WCC FTech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중앙일보에서 처음 보도를 했다라고 해요. 사실 아이폰 에어에 A19 프로가 들어갔습니다. GPU가 하나 빠졌지만. 근데 그 CPU 들어가면 뭐해? 만약에 발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혹은 배터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충분한 성능을 못 내면은 비싼 칩 넣어놓고 제대로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A17 프로가 어떻게 들어갔냐? 카퍼 포스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저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2025년 7월 7일에 LG 이노텍 대표님께서 차세대 기판 기술로 업계 패러다임을 바꿀 것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카퍼 포스트 얘기가 저기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림 보시면 바로 압니다. 기존에 이렇게 솔더볼이라고 결국 금속판, 반도체 금속판이랑 다른 것들을 PCB에 연결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이제 동그란 우리 납대 맞는 이런 볼을 넣어요. 공을 넣는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연결을 할 텐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넣어버리면은 얘들 간격이 충분히 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카퍼 포스트, 구리 기둥을 이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솔더볼을 살짝만 하면은 솔더볼 간격 자체를 20%까지 축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죠. 고부가 반도체 기판이라든가 차량용 AP 모듈 요거를 이번에 아이폰 에어에 넣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때도 차세대 스마트폰에 넣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폰 에어에 이렇게 가면서 어쨌든 두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시도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와, 얇게 만들려고 마음먹으니까 이렇게까지도 이런 패키징, 새로운 패키징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스피커를 듀얼로 안 달고 모노로 달았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보시면 아이픽스에서 뭐 스피커 모듈이 저렇게나 큽니다. 지금 비어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나 많은 부분들을 배터리로 담을 수 있다. 그러면은 스피커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빼지 않았을까? 이게 뺄 테니까 너네 알아서 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에어팟에 대해서 뭐 우려들이 많은 이번 에어팟 프로 3가 굉장히 지금 호평이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하이 프리퀀시를 굉장히 잘 잡아주면서 상당히 개선된 음을 느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2달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아이폰의 40% 유저가 블루투스 이어버드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60%가 에어팟을 쓰고 있다. 그래서 뭐 너네 스피커 안 쓸 거면 그냥 에어팟 써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두께를 그만큼 포기하기 싫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도 말이 많아요. 이거 USB 이게 대칭이 아닌데? 애플스럽지 않은데? 이거 이썸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던데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뭐 싶지만 디자인적으로 아쉬움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 5.6mm라는 극도로 얇은 두께에서 이거를 달으려고 하면은 특히나 이게 좀 USB 3를 지원하지 않잖아요. USB 2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 야, 이것도 끝나누기 하려고 USB 2를 넣었어? 이렇게 비난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근데 USB 2랑 USB 3의 이 회로 자체의 복잡도가 다르거든요. 물리적으로 USB 3 포트가 훨씬 더 커요. 똑같은 USB-C 타입을 쓰더라도 여러분 타입이라고 하는 것과 버전은 서로 달라요. 저 안델공항 USB 하면은 영상이 많이 나올 텐데 USB 3.2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전송 스펙에 관련된 거고 똑같은 것도 USB-C 타입을 쓰면서도 지금 보시잖아요. 아이폰도 USB-C 타입을 쓰면서도 USB2를 만들 수 있고 3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애초에 USB-C는 여기 물리적인 핀이 24개나 있습니다. 근데 USB2 같은 경우에는 총 4개의 핀만 필요하거든요. 뭐 VCC랑 데이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디퍼런셜로 넣는 거 그리고 그라운드 이렇게 4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애초에 전송 왔다 갔다 하는 신호 자체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회로가 굉장히 작게 들어갈 수 있는데 USB-3 같은 경우에는 타입 A 기준으로는 9개 핀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타입 A 기준이에요. 우리 보통 쓰는 그 USB 납작한 거, 넥다한 거 그거 기준으로 9개니까 어쨌든 4개에다가 9개 이 핀 전송하는 데이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도가 달라질 수밖에 때문에 PCB로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요즘 USB 잘 쓰지도 않잖아요. 충전만 잘 되면 되지. 데이터 전송용으로 잘 안 하잖아. 그리고 특히나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에어드랍 많이 쓰고 요즘 클라우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공간,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계속 말하는 거는 애플을 변호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애플이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USB-3라고 하더라도 타입 A가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타입 C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회로도가 확실히 달라요. USB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9개의 핀에 이렇게 전달하겠다. 이러면 이거를 각각을 컨트롤하는 보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그래서 USB 포트가 대칭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가 내부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하고 연결되는 이런 커넥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욕 들어먹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추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이거 eSIM 전용. 저 같은 경우는 eSIM을 잘 쓰지만도 아직 이 유심, eSIM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탭틱 엔진 옆에 있는 요거 이 USB 이 유심 트레이가 이만큼이나 돼요. 배터리 요만큼 더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애플한테. 아이폰 에어에 저만큼의 용량이 확보가 된다면은 굉장한 거죠, eSIM이. 그래서 eSIM 전용 모델로 되지 않았을까. 자,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이유들이 다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애플 글래스. 애플 글래스 만들려고 벌써부터 굉장히 최적화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죠. 아이폰 에어라는 이런 두께가 굉장히 얇은 이 정도 두께 내에서도 뭔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적더라도 자체 칩을 설계해서 모뎀을 지원한다거나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특히 이번에 브로드컴을 대비해서 자체 칩을 설계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보는 게 N1 칩이죠. 여기 어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N1 칩이 실제로 이 스마트 글래스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것들을 주로 할 건데 5G보다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같은 근거리 통신 모듈을 굉장히 많이 쓰도록 지원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자체 칩을 설계하면서 이걸 최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애플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고민을 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